뭘 좋아할지 몰라서? 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다 있지. 혜택 많지. 하이마트로 가요. Charisma. Pharaoh. Body Friend. 우리 몸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NK 세포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프로밀이 N1을 만든 거군요. 내 몸을 지키는 힘센 발효유 N1. NK에 주목합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3가지.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된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평창입니다. 공부? 게임? 취미생활? 비즈니스? 뭘 좋아할지 몰라서? 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다 있지. 혜택 많지. 하이마트로 가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15년 박 대통령이 삼성에 우익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우익단체에 4억 원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삼성의 정경 유착 정황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긴밀하게 서로 연락하며 대책을 주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피 중이던 최 씨는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했고 박 대통령은 최 씨의 귀국을 주도한 걸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도 막바지 기록 검토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기업에 후원금을 권유하는 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야권이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타이완 여대생이 열흘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타이완 당국과 우리 경찰이 나섰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중국의 예견된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던 그동안 정부 설명이 말로만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포근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가 한마디로 정경유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의 우익단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2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엔 삼성병원의 책임을 눈감아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를 시작합니다. 2015년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국정교과서 지지 세력인 좋은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등 우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삼성에 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던 시기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안전수석의 수첩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특검은 삼성 장춘기 사장과 김한표 전무를 소환해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삼성이 우익시민단체 4곳에 4억여 원을 우회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38명의 희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도 거래 대상이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삼성 서울병원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사태를 키웠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삼성 서울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언급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독대 3일 후 보건복지부의 제재 조치 대상에서 삼성 서울병원은 제외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에서야 800만 원의 벌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런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을 덮어달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최순실 씨의 귀국을 설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연수를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지난해 9월 23일.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차명 전화를 이용해 이틀간 7차례 이뤄진 통화에서 최 씨는 대통령에게 삼성에게 말을 빌린 것처럼 입을 맞춰놨으니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런 통화 내용을 알려주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청와대를 동원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수백억 원의 대기업 지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를 통해 최순실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2차례에 걸쳐 입국을 종용했고 변호사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 2주 뒤 입국한 최 씨는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시작부터 은폐까지 공모한 전모를 내일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가는 건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디까지 밝혀냈을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박영수 특검이 규명하고 싶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씨의 관계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은 한 몸통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들을 아마 내일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 최순실 씨의 귀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이용해서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점들을 특검이 내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 대통령의 이제 범죄 혐의 가운데 아무래도 이 뇌물죄 이쪽을 좀 부각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몸통이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삼성에게 받은 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 점을 특검이 부각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최순실 씨 지원을 대가로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미진했던 삼성 서울병원에 면죄부를 주고 또 이 삼성물산 합병을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현 정부가 열심히 도와줬다고 이 특검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당한 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 같은 게 있는데 이 증거를 내일 상당 시간 할애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이런 특검 수사 결과 내용을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도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도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와대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입니다. 수사는 2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저희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이런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재 청와대 측의 시각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후 2시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의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특검이 끝내지 못한 이 마지막 숙제 우병우 전 수석인데 우 전 수석의 검찰 외압 의혹이 또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 물론 검찰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온당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이 특임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 주쯤에는 이르면 이번 주쯤에 어떤 입장을 검찰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8명 가운데 5명이 출근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사흘 전에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은 오늘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재로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예외 없이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입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인데 심정 간단히라도. 조용호, 이진성, 서기석, 김희수 재판관도 헌재에 나와 재판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늘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일하는 미술관을 지원해달라고 기업들에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요청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과 관련한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무 범위가 다른 만큼 이번 사례에 갖다 붙이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은 내일부턴 다시 평의를 이어갑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땐 최종 변론 2주 뒤에 선고가 내려졌지만 이번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가 3월 13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전인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선고 날짜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사흘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쟁점을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챙겨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의 부탁으로 지원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만 했고 또 최 씨가 여기에 관련된 줄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여러 차례 날카롭게 캐물었습니다. KD 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WK 같은 회사 3곳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챙겼는지, 또 대통령이 평소에도 특정인을 사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는지였습니다. 회사 3곳 모두 최 씨가 실소유했거나 최 씨 지인이 운영한 곳이어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최 씨 부탁을 받고 이런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해서 최 씨의 사익을 추구해 준 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던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오히려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이었다고 맞섭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고 최 씨가 관련됐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기업들에는 협조나 추천만 했지 강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사기업 영업활동은 공무원 직권 범위가 아니라서 대통령의 직권 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그것이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할지가 탄핵 여부를 가를 관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오늘 야사당이 일제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한정원 기자입니다.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과 국정조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헌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면서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몰상식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촛불 민심에 대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 정보위 소집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테러, 방첩 업무에 국한돼 있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재를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 소집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SBS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의혹 보도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제 도심광장에선 촛불과 태극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면 어떤 결론이든 광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진정한 봄이 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하루라도 빨리 인용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 광장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속상해. 여자 혼자서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은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게 왜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어.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광장의 분위기는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대한민국을 위해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뜻을 따르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선고 전에 거칠고 험한 말들이 선고 뒤엔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한국에 온 타이완 여대생이 열흘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타이완 당국과 언론, 그리고 우리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 국적 여대생 19살 장모 씨는 지난달 14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장 씨는 어머니에게 잘 도착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未读未回居都不离身的你知道吗？对呀，结果这次去打电话也没有通。 장 씨의 어머니는 타이완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고 언론과 SNS에선 장 씨 찾기 캠페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찰도 장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입국 보름 만에 장 씨를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였습니다. 장 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수원시의 한 은행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400만 원을 송금한 뒤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타이완 당국에 알리려 했지만 장 씨가 완강하게 거부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대 엄마한테 알려주면 자기는 죽는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도 절대 알려주지 마라.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국가가 아니어서 범죄자에 대한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구속된 장 씨는 교도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부산 소녀상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젯밤 남성 2명이 자전거를 묶어놓고 사라지는가 하면 소녀상 주변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 소녀상 의자 뒤에 자전거가 묶여 있습니다. 손잡이와 바퀴를 잇는 지지대가 녹슨 자전거입니다. 부산의 시민단체 회원이 직접 절단기를 가지고 자물쇠를 잘라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남성 2명이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들은 차량에 쓰레기와 폐가구까지 싣고 와 소녀상 주변 가로수와 가로등 밑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자물쇠로 이렇게 묶어낸 거에 대해서는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그걸 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투기물에 대해서는 구청 쪽이 업무이고 각종 정치적인 불법 선전물이 나붙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지만 경찰과 해당 구청은 이를 관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시 동북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역에서 4차례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9시 18분 규모 3.2의 본진을 시작으로 3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하루 만에 4차례나 발생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자주 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 오늘 빼면은 4번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통계가 되거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던 해역인 만큼 경주 지진과의 관련성이나 인근 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를 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한 회사의 지하 주차장. 운전자가 이중 주차된 차를 가볍게 밀어 움직일 공간을 만든 뒤 자신의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았던 이중 주차 차량이 경사를 타고 계속 움직여 결국 접촉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수입차였는데요. 총 수리비는 240만 원이 나왔고요. 실제 민 사람을 찾아서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운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차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 되려면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쉽게 말해서 운전이에요. 운전의 행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동차의 보험으로 되지 않고 가로막은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고스란히 힘을 가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 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했다면 이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4곳이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롯데는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중국 랴오린성 단동시와 둥광시에 있는 롯데마트 2곳이 어제부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장수성 창저우와 저장성 항저우의 롯데마트 2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4곳 모두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 측은 위반 사항을 보완해 조속한 재개장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막았다. 소방문 개폐기를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식. 이한영 비한영이죠. 분명히 추가될 것 같아요. 롯데그룹은 오늘 오후 황갑규 사장 주재로 중국 사업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이 국가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개별 기업인 롯데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중국 언론들까지 나서 롯데마트가 곧 망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까지 쏟아내고 있어 사드 보복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그런데 구원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렇게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내주겠다고 국방부와 합의한 건 지난해 11월. 중국 내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등 보복 조치가 잇따랐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로 관광 분야의 보복이 우려되는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 5개월간 방한한 중국인도 371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은 심리적 압박 목적이 크다면서 대책은 있지만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정부는 보복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깨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금지 조치까지 나온 지금 매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중 공관에서 개별 관광을 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관광이 60-70%나 되고 당국의 방침을 잘 거스르지 않는 중국인들의 성향으로 볼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출퇴근길에 만원 버스를 타면 서 있어도 졸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립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출근길 버스 안,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조는 승객도 적지 않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약간 속이 메스껍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버스기사도 졸음이 쏟아지긴 마찬가지. 눈을 비비고 찬물도 마셔보지만 졸음은 쉽게 달아나지 않습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졸음이라는 것은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이용해 버스 실내의 공기 환경을 직접 파악해 보겠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700ppm대로 정상 수치입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하자 1000ppm으로 오르더니 10분 뒤엔 환경부가 마련한 대중교통 공기질 권고 기준인 2000ppm을 넘어섭니다. 버스가 승객들로 꽉 차자 수치가 5000ppm까지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은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피로감, 또 이 구토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졸음운전이 유발되면서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껏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려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필터 같은 것으로 차단을 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능동형 환기 시스템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번 달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두 차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모든 대북 정책이 논의됐고 이 중엔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 핵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략 핵무기에 비해 사거리와 위력이 떨어지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폭격기 등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부시 대통령의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과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레프트 오브 론치 작전을 세웠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사드의 위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데다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어 이달 중 나올 트럼프의 새 대북 정책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살해 사건을 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북한에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 파기에 이어서 이번엔 북한 대사에게 내일 저녁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김정남 시신 부검부터 수사 결과까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짜고 거짓 주장을 한다며 비난해 왔습니다. We will strongly respond to the act of the Malaysian side and also the hostile forces towards the DPRK, and we will sue these matters to the international court.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런 강철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강 대사에게 현지 시간 내일 저녁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의 발언에 대해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흘이 넘도록 무시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비자 면제 협정의 파기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초강경 조치입니다. 44년간 이어진 양국 관계가 외교 단절의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강철 대사는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사태 수습을 위해 파견한 리동일 전 유엔 차석 대사가 대사관을 급히 빠져나와 서둘러 함께 출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주방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쇼핑 갑니다. 쇼핑. 아, 쇼핑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떠나시는 겁니까? 강철 대사는 내일 저녁 추방 시한에 임박해 베이징의 항공편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이번엔 휴일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던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과 안 지사의 2위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규모 북콘서트를 연 문재인 전 대표. 경쟁자들을 치켜 세우며 선두주자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우리 당에 좋은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다 국정 경험 이렇게 가지게 해서 또 그분들이 다음 정권 이어나갈 수 있게끔. 경선 2위 싸움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 격차는 2주 전 13%포인트에서 지난주 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선한 의지 발언 이후 눈에 보이게 지지율이 빠지자 안 지사는 현역 의원 3명을 캠프로 영입했습니다. 당초 입장은 캠프 새 분리기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주목해 주고 계십니다.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내일 2차 경선 토론을 앞두고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토론회를 2위 탈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코딩을 활용한 로봇 교육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광주 전남 시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진정한 보수 세력인 바른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오늘은 겨우내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강원 산간에까지 찾아온 봄 기운을 조재근 기자가 담았습니다. 설악산에는 아직 하얗게 잔설이 남아있지만 야트막한 양지 바른 숲속에는 부지런한 봄꽃들이 서둘러 피어났습니다. 밤새 고개 숙이고 닫혀있던 꽃잎이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면 활짝 피어납니다. 눈을 이겨내고 피어난 노란 복수초와 연분홍 빛깔의 변산바람꽃, 보랏빛 노루기와 현오색도 작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봄 소식을 알립니다. 겨울에 또 숨죽이고 있다가 이렇게 꽃 피는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고 꽃 보니까 마음도 좋고 아가한테도 보여주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에는 막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웅덩이마다 서너 마리씩 모여 짝짓기를 끝내고 알까지 나왔습니다. 봄이 오는 산간마을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땅속 수분을 한껏 빨아올린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으면
맑은 수액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멈췄다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수액이 호수를 타고 졸졸 흘러나옵니다.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고로쇠가 딱 끊기고 안 나옵니다.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 이상으로만 대주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수액 채취 허가를 받은 나무는 1,200그루인데 10여 농가가 2달 동안 2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 속에 봄 기운은 빠르게 겨울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벤처 창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창업을 꿈꾸기에 앞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높은 규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식사와 운동량을 입력하면 개인 트레이너가 1:1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앱입니다.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연매출 80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정세주 씨는 복잡한 절차와 각종 규제에 국내 창업을 포기하고 9년 전 미국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키우는데 미국 정부의 벤처 지원 제도가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창업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 민간 자본을 벤처에 연결해주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줍니다. 국내 시장만 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국제적인 투자 펀드를 유치하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뉴욕시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받은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 우리 정부도 3,6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로만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창업하는 데만 수십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또 지원금을 받는데 10개 이상의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에 창업 지원금 받게 해주는 컨설팅 업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재무관계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정부는 관리나 규제보다는 민간의 투자 자금을 활성화하고 이를 창업자에 연결해주는 사다리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이 제주 올레길을 수입해서 관광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5년 만에 벌써 19번째 코스를 열었는데 새로 조성된 길을 손영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로부터 물이 풍부해 일본을 대표하는 농촌 마을로 꼽히는 이즈미시. 풍요의 신을 모시는 신사 입구에서부터 18번째 규슈 올레길은 시작됩니다. 곧게 뻗은 나무들 틈새로 부서지듯 햇빛이 들이치고 이 길을 지나면 마을 전체를 포근히 감싸도는 고메노스가와 강이 여행객들을 반깁니다. 강 따라 이렇게 걷는 길도 좀 색다르고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걸으니까 별다른 대화 없어도 그냥 마음이 통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대한 인공댐 옆길을 걸을 땐 너나 할 것 없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이곳 고가댐 일대는 인공호수와 수목이 절묘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댐 주변 길은 원래 벌어졌던 땅인데 이 사라진 길을 잇는다는 올레 정신에 걸맞게 새롭게 복원되면서 일대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19번째 미야마 기요미즈야마 코스. 봄 기운이 스며든 규슈의 올레길을 걸으며 한일 여행객 300여 명은 어느덧 친구가 됩니다. 話ができて、それでまた今後要は友情というかですね、それで交流というのがつながっていければまた非常にいいかなと思います。 수출 5년 만에 일본 규슈에서 19번째 길을 만든 제주 올레. 조용한 일본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스노보드 기대주 이상우가 월드컵 평행 대회전에서 2위에 올라 설상 종목에서 첫 월드컵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서 꿈을 키웠던 이상호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시상대에 올라 평창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보근과 김상겸도 각각 3, 4위에 올라 한국 스노보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공식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인 FC 서울과 수원이 격돌했습니다. 최고의 라이벌전 슈퍼매치답게 치열한 승부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서울과 푸른색 유니폼의 수원 팬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메웁니다. FC 화이팅! 수원 삼성이 3대0으로 이깁니다. 3만 5천 관중이 몰린 최고의 라이벌전에서 초반 주도권은 수원이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본 제1리그에서 뛰었던 김민우가 전반부분 왼발 터닝슛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습니다. 서울은 수원에서 이적한 이상호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17분 윤일록이 슈팅을 날리자 이상호가 오른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양팀은 1대1로 비겨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찾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축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은 전남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39분 김진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리드를 잡은 전북은 후반 40분 전남 패치신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대1 무승부가 예상되는 순간 김신욱이 날아올랐습니다. 후반 인저리 타임에 오른발 터닝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버저비터 같은 짜릿한 한 방으로 전북은 홈 개막전에서 웃었습니다. 제주는 마그노의 헤딩 결승골로 인천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절기 경칩이 오늘 포근했지만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엔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다만 강원도에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내일 오전까지 북부 산지에선 최고 10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꽃샘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10.4도까지 올랐던 서울 기온이 내일 아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한층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지방에서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목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